자, 오늘부터는 상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맨날 민집을 처음 저기로 했었는데 상법을 먼저 하는 건 제가 지금 민집 객문을 하고 있고 민법은 그 다음에 객문으로 할 거고 해가지고 상법을 먼저 하는 게 조금 더 밸런스가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21번부터 갈게요. (21번)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발생한 채권과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이다. 이거 틀렸죠?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에 이렇게 변제, 영업해가지고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가까운 장래 아니고 이미 발생한 거. 그것만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책임이 되는 거죠. 양수인에 의해서 속용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 표지엔 때에도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 주체의 교체나 채무 인수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 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정호에 의해서 채무를 부담한다. 그쵸? 양수인에 의해서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호 자체가 아니고 옥호는 옥호는 그냥 말 그대로 가게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가게 이름인데 가게 이름 또는 영업 표지인데 그것이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막 그러면은 채권자가 영업 주체가 이게 바뀌었는지 채무를 인수를 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상효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이거를 유추 적용해서 옥호를 갖다 썼을 때도 똑같이 이거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렵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영업 양도가 있는데 이때 채무 인수가 사실이 없음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해요. 왜? 채권자는 채무 인수를 안 한지 몰랐어요 라고 하니까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가 그 이후에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좀 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책임이 이미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업 임대차의 경우 상효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42조 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영업 임대차는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건 유추 적용이 안 되고, 상법 제42조 1항에 의해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 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 당시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 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영업 양도 당시에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양수인이 있잖아요. 양도인이 있고. 근데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있어요. 이거는 그 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니까 영업 양도 전에 발생한 거면 되고, 영업 양도 당시에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발생한 채무는 하나는 건 아니라는 거니까, 영업 양도 당시에 상호가 아니고 상호를 바꿨어도, 이전에 다른 상호를 사용을 했어도 그게 동일한 저기로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그대로 그것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어음의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소지인이 있어요. 어음 소지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 해야 할 것임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몰랐잖아요. 중과실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겠죠.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융통어음이 뭐예요? 융통어음은 약간 자기들끼리 저기 하는 건데, 약간 깡통어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어음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발행인이 일단 이거 가지고 막아 라고 어음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발행한 자는 이거를 지금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양수를 했어요, 누군가가.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얘가 깡통을 발행을 했잖아요. 얘한테 돈 일단 막으라고. 그런데 양수인한테 이거 원래 깡통어음이니까 나 너한테 아무것도 못 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얘만 할 수 있어요. 얘만. 깡통어음인 거 얘만 알고 얘네 둘이서 발행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만 얘기할 수 있고, 발행인이나 얘는 다른 직접 양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융통어음이니까 이거는 돈 못 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은 할 수 없다는 소리죠. 자,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 거절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3자에 대해서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발행인이 이거를 융통어음을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3자가 이걸 양수를 했어요. 근데 양수 당시에 이미 융통어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도 지급이 거절됐어요.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양수를 했어요. 그러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너 다 알면서 양수했잖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 취득 당시 선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 소지인이 비록 어음 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현재의 어음 소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현재의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양도한 사람, 어음 취득 당시 선이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음 취득 당시에 양도한 사람이 선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어음 소지인이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악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어음 소지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소리죠. 약속어음 발행으로부터 인적 항변에 대항을 받는 어음 소지인은 당의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 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에 대항을 받는다. 자,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발행인.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 소지인은 당의 어음을 다시 제3자한테 배서 양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환배서로 취득을 했어요. 이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는 거죠. 얘한테 리셋하고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33번. 주식회사 주식양도 내지 명의괴소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 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 발생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자,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의 양도를 했어요. 주권이 아직 발행되기 전이야. 근데 주식의 양도를 했고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회사에 대해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 명부상 명의개소나 뭐 이런 거는 대항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는 효력이 있다. 자, 상법 335조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여기까지 맞죠?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있을 수 있어요. 전부 제한하는 약정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일부 제한은 가능하다는 거. 자,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서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면 이제 효력이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있으니까 이제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니까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이거 양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증명을 하면 명의개설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한 주식 양도가 된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했어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이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회사가 성립되고 6월이 경과를 했어요.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만약에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한 주식 양도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지면 원래 안 되는 건데 6월이 지나갔다. 그리고 회사가 주권 발행을 더 이상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명의개서 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에 기하여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서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설을 하여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거 뭔 말이에요? 양도인 있고 양수인 있잖아요. 근데 원래 자기 회사의 주주권에 기해서
명의를 개설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영주식에 관해서 명의 개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취득한 김영주식에 관해서 내가 명의 개설을 할 건지 아니면은 명의 개설 없이 바로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양도인은 그러니까 이 양수인 대신해가지고 양수인 뜻도 아니고 자기가 가가지고 그냥 명의 개설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겠죠. 자, 상법상 상인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상법이 적용된다.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 공법,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거부터 적용을 하고 없으면 상법 규정.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상인이 된다.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죠. 변호사와 법무사는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쵸? 자본금액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에 관한 상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맞는데 영업양도는 아니에요. 영업양도는 규정이 되겠죠. 이게 제가 1차 풀면서 느낀 건데 제일 뭔지 진짜 모르겠다. 그럼 일단 숫자를 바꿔놓을 가능성. 두 번째, 이렇게 나열식일 가능성.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찍는 게 그나마 저기가 높더라고요. 확률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금고가 상인의 자격을 갖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꼬아서 나오면 겁나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새마을금고가 상인은 아니지만 상인을 위해서 자금을 대출하면 어쨌든 한쪽만 상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성결 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선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선결 문제가 됐어요. 그런 경우 회사는 이제 끌어들여진 거잖아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 부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놨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 회사한테 소송도 안 걸어놨잖아. 부존재나 무효라고 소송도 안 걸어놨잖아.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그거 무효라 그래? 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확인하는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건 무효라고 봐야겠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나, 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 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인낙 조서나 화해 조정 조서는 효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3자한테도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청구의 인낙, 화해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의에 의해서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저는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 결의에 의해서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 소급해서 그 자격을 상실한대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게 답인데 필공이랑 통공은 완전 민속번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답으로 내다니. 자, 필공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전체한테 이게 기판력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판결에 효과가 다 미치는 거고, 통공은 이렇게 따로 미쳐도 되는 건데, 이거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다한테 미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맞다는 거죠. 이래도 되냐고.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50 이상 하는 해당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외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상법에서 중요한 건 숫자예요.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수긍할 소외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어쨌든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회사한테도 이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소리죠. 주주의 제소 청구서에 책임 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 추궁 대상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쵸?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회사 내부 자료에 의하면 다 이제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건 이 정도는 요건 충족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주주가 대표 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소 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 청구서를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대표 소송은 적법하다. 주주가 대표 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소를 했어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이 제소 청구서에 적시된 거하고 살짝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소 청구서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다. 결국 그냥 비슷해. 원인이 똑같아. 라고 하면은 대표 소송은 그냥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다중 대표 소송의 제기를 위해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맨날 나오는 거죠. 100분의 3이에요. 모회사든 자회사든 100분의 3이에요. 다중 대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유할 목적으로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쵸? 이거 얘네들이 공모해가지고 회사의 권리를 이제 사유할 목적이었어요 라고 한 경우에는 재심 해소를 제기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계약자가 있어요.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에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라고 보험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얘기를 해줬어야 알지. 그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 전부, 일부 해지가 가능한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타인의 동의를 얻고 혹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이러면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통지 의무를 해태했잖아요. 알려야 되는 걸 안 알려줬잖아. 그럼 그 부분까지 보험사가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기간이 적용된다. 아니죠. 이거는 5년이죠. 왜? 상법이니까.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수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채무나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 그러니까 이거 없어 라는 거 이거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거죠. 이거 10년이에요. 자, 아는 거. 책임보험에 관한 거.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책임보험이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법무사가 되면 보험을 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내가 보험사에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책임보험이잖아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 그러니까 배상이 있으면 그거를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책임을 진 경우에 이거를 보험사는 책임을 져줄 저기가 있는 거죠. 이때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얘가 법무사가 지출한 재판상 재판의 필요 비용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거죠. 싹 다 들어간다는 거. 책임보험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상법 722조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책임보험도 이건 똑같죠.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증가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까지 책임져줄 의무는 없다는 거.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계약이 많아요. 순차로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그 총액이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데는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을 한다는 거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직접 청구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자, 지연 손해금액은 6% 아니죠. 5%죠. 제3자가 이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한테 직접 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직접 청구권에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보험자의 책임 한도 내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지 그 이상 초과되는 범위까지 이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다. 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그 피보험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돈 내는 사람, 이거는 사고 당하는 사람, 그리고 수익자는 돈 받는 사람. 그쵸? 보통 보험계약자랑 피보험자랑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다. 아빠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자식한테 그 수익자로 설정을 해놨어요. 맺은 생명보험 계약에서 생명보험은 사망을 저기로 한 거죠.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얘가 상속인이죠.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얘가 보험자한테 돈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다. 상속재산 아니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게다가 보험금에는 저기도 안 붙잖아요. 그 세금.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재테크하는 그런 저기도 많아요. 예전부터 뭐 유대인들이 썼던 방법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으로 그 재산 불리는 거. 한창 한 10년 전쯤부터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 생명보험 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보험약관 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해약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고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다. 자, 보험 약관 대출 있잖아요. 이거는 해약 환급금, 내가 해약하면 받을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따라서 대출이 된 경우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혹은 해약 환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출 원리금을 공제를 하고 이걸 빼는 거죠. 이걸 빼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보험약관 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해약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고 이건 결국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대출하고 다르게 내가 원래 받아야 할 돈, 수익자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미리 땡겨주는 거니까. 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 수익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 보험 수익자는 돈 받는 사람이에요. 돈 받는 사람이 존속 중에 사망을 했어요. 계약자가 다시 이제 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익자 예로 할게요 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 계약자도 지정을 안 하고 못하고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는 거죠.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체결 후에 수익자를 지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보험자한테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만 수익자로 바꿔야지 해놓고 보험자한테 통지를 안 했어. 그러면 그게 효력이 있겠냐고요. 당연히 보험자한테 대항할 수 없겠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주익자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어도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사망을 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자, 마지막. 보험약관의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8은 보험이 되게 많았네요. 약관 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약관 조항이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아요. 이거 없어도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런 경우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하죠. 체결할 때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거를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위반을 했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알았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설명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쵸? 설명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가 생겼어. 그럼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죠.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이후 보험 약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 환급금의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다. 자, 위반이 있었어요. 설명 위반이. 보험 약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줘요.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이 있을 거고 지급받은 해약 환급 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그러니까 다 줘야 된다는 소리죠. 약관에 정의해진 상황으로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고객이 이를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명시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부연 설명하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아니에요. 보험자는 명시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약관 설명 의무는 진짜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거는 다시 뭐 법령이나 빼박 당연한 거다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일단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이거 하면 안 돼요도 있어요. 뭐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뭐 이거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